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총수요 총공급 앞에 그 수요 공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 받고 노동 공급 중요한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완결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총수요, 그 다음에 총수요를 나타내는 분석 도구가 총수요 곡선이죠. 자,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상정해 놓고, 케인즈학파와 통화주학파 단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은 시험 문제 출제는 뭐 거의 대부분이 요 가장 현실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 그럼 먼저 말이죠. 요것도 어제 우리 봤던 그런 순서대로 이제 요거 도출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의 변화, 여건이 변화할 때, 자, 이런 순서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도출 얘기는 했었죠. 자, 그러면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시장,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상황이죠.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예? 자, 이제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어제 우리 분석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다 영향을 준다고요? 먼저 화폐 시장, 그치? 자, 그럼 화폐 시장의 통화 수요 공급인데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 예비 화폐 수요, 얘가 증가하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오른단 말이죠.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고,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이 있는데 이자율 변화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죠.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자가 오르니까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줄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가와 국산품 총 수요량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변하게 되면 이자율이 변화하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유효 수요가 변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물가와 지금 보면은 총 수요량과의 관계가 역의 관계다.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주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봤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소비자 균형 이론적인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총수요에는 민간의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도 있고, 따라서 총수요 곡선 도출할 때,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다. 이자율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수요 곡선이 도출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변화죠. 총수요 곡선의 변화. 변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건 변화란 말이지. 여건 변화. 자, 그럼 요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보면은 총수요라고 하는 것이 화폐 시장하고 생산물 시장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요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건이 변한다.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여건이 변하든지 아니면 화폐 시장의 여건 변화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정리해 놨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ISLM 했던 거 복습할 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ISLM이죠. 그러면 잘 보면은 균형 이자율과 생산물 화폐 시장, 그 다음에 여기서 균형 총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유효 수요의 크기가 생산물 화폐 시장에 결정이 된다. ISLM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어제 우리 정리해 놓은 것이 IS 곡선의 우측 이동 요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LM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IS가 우측으로 갔다는 말은 일단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죠? 또 당국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확대 재정 정책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다 외웠죠? 한번 쭉 써봅시다. A, I0, G0, B 이런 것들이 증가하든지 정액세와 비례소득세가 감면되든지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고 LM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뭐죠? 명목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거래예비 사람들의 화폐 보유 이 성향이 줄어들든지 그러면은 LM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놓고 봅시다. 그렇다는 것은 IS가 우측으로 갔다 또는 LM이 우측으로 갔다. 그래도 보면 새로운 균형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치? IS, LM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리가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정리합시다. 그럼 요거는 이 자체는 뭐 도말할 거 없이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요것만 답해 주세요. 화폐 시장에 이런 변화가 날 때 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어떻게? 어제 봤습니다. LM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죠, 이것들이. 그럼 이자율이 내리죠.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율이 내려서 그래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총수요의 여건 변화, 총수요 곡선의 변화 요인들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총수요 곡선이 도출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한 셈이 됐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렇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예,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변화, 화폐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총수요를 늘려서 한 나라 전체 총수요 곡선을 저렇게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그렇죠? 어렵지 않지?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는 총 공급이죠. AS 곡선, 공급 측면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 AS 곡선이고 또 이것도 역시 어제 우리 본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기 모형을 일단 전제로 해놓고 이제 분석을 해놓고 그거와 다른 점들을 쭉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다. 이거 이제 처음 나온 소리죠.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논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그래서 이제 노동 투입량이 결정이 되게 되면 단기 생산함수, 주어진 생산함수입니다.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관계. 여기 대입해 보면은 생산량이 도출된다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노동시장 균형을 통해서 고용량 L0 결정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생산함수에 의해서 Y0S 총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가 변화할 때 얘기죠. 물가가 변화할 때 여기에 어디에 어떤 변화가 나오겠는가. 자, 요것을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차근히 해봐야 되죠. 그래서 노동 수요인데 요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노동 수요는 누가 수요한다고? 고용 누가 해요? 기업이요. 기업의 목표는 노동 고용에 있어서도 이윤 극대화.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죠? MFC 이퀄 VMP 가정에서 우리 앞에서 고전학파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MFC 노동에 있어서 MFC는 뭐가 돼요? 우선 읽기 한번 해볼까? 우리말로 어떻게 읽는다고? MFC? 아직도 못 읽어? 자, 한계 요소 비용이었죠? 마지널 팩터 코스트, 한계 요소 비용. 의미는 뭐죠? 노동 한 단위 추가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뭐죠, 이게? 임금이지. 그 다음에 VMP는 뭐예요? 우리말로 읽기. 한계 생산물 가치.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는 MRP하고 같은 거죠? MRP는 또 뭐였지? 읽기. 한계 수입 생산물. 의미는 노동 한 단위 추가 고용에서 늘어나는 우리 회사의 수입이죠. 근데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는 VMP하고 같아진다. VMP는 어떻게 구한다? 그죠? 물가에다가 MPL 곱한 것이죠. 자, 그래서 MFC 이퀄 VMP. 근데 VMP는 물가에다가 MP 곱한 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노동 수요는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의해서 고용이 되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바로 VMP 곡선이 된다. 물가에다가 MP 곱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이 문제인데, 노동 공급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복습 빨리 해볼까요? 노동 공급, 근로자들이 어떻게 노동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자, 어제 우리 5개 노동 공급 함수 서로 다른 5개 공부했는데, 요 단기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노동 공급 결정한다? 그렇죠. 예상 실질임금. 의미는 뭐죠? 임금 협상할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고? 임금 협상 시점에서 물가가 얼마만큼 오를런지 예상해본다 이거지. 예측해서 예측한 만큼 임금 더 주시오. 그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모형의 특징은 뭐였나? 예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앞날을 예상한다. 예, 적응적 기대하고 그 다음에 과거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이거지. 과거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만 가지고서 미래를 예상하는데 과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죠? 예, 체계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요게 이제 예,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항이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 이런 결과이니까 물가가 변화할 때 어떻게 된다고? 명목 임금에 조정이 되긴 하는데 어때요? 물가 변동률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른다. 이게 뭐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노동 공급을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노동 공급이 명목 임금의 함수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쓰자.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원래는 노동 공급이 예상 실질 임금의 함수인데 여기다가 명목 임금만 표현해 놨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게 나누기 항이니까 넘어와서 곱해졌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이쪽을 다시 넘겨서 예상 실질 임금의 함수라는 노테이션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시하자.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곱하라는 기호는 아니죠. 의미가 예상 실질 임금의 함수라는 기호로서 인식하면 되겠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곱하는 거죠. 진짜 수학적으로 곱해서 구해지는 값이고 VMP니까. 자, 이 그림 하나에도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 이 단기 모형에 있어서 노동시장과 생산함수 관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P0라고 해보자고. 현재 물가 수준이.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셋업 해놨으니까 이거 갖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럼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물가가 P1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우선 눈에 띄는 게 어디에 우선 직접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VMP죠. 물가. 그러니까 노동 수요에 보면은 노동 수요가 VMP란 말이요. 물가에다가 MP 곱한 건데 지금 물가가 올랐어.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올랐다고 해봅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물가가 연중 오르는 거지만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 그냥 한 달에 한꺼번에 물가가 1년 오를 게 다 올랐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보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물가가 종전에 비해서 20%가 올랐다라고 가정해봐봐. 물가가 실제 물가 상승률이 20% 올랐다. 그러면 노동 수요가 요거란 말이에요. VMP. 근데 MP는 일정하게 있겠지만은 이제 물가가 얼마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VMP가 20% 증가했겠다 이거야. 자, 그럼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자, 여기 그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최초 균형점, 예를 들어서 L0 고용, 여기서 최초 물가에다가 MP 곱한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 100만 원이라고 해보였다고. 100만 원. 근데 얘가 물가가 20%가 올랐다니까 요 VMP 값이 얼마가 됐을까?
120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최초 고용 수준에서 VNP 값이 20%가 증가했단 말이죠. 자, 그럼 그림으로는 어떻게 된 걸까? 노동 수요 곡선 전체가 상방으로, 그렇죠, 20% 이렇게 이동했겠지. 정확한 얘기입니다. 수치로. 그래서 우선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VNP인데 VNP 값이 20% 증가하게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얼마? 20%가 오르겠죠. 실제 물가 상승률만큼 얘가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폭은 물가 상승률만큼이다. 그치? 자, 이 그림 참조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이 문제인데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되지. 노동 공급. 자, 노동 공급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분석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임금 협상을 올해 5월 달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협상하던 시점은 5월이야. 자, 그럼 5월 달에 이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 해석해 봅시다. 5월 달에 어떻게 했다고? 임금 협상하면서 앞으로 물가가 어느 만큼 오를 테니 그만큼 임금을 더 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어떻다고? 항상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10%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의 근로자들이 협상 시점에서 어떻게 한 거라고? 자, L0 고용되고 있었는데 최초 이때 근로자들이 100만 원 받고 있었다. 그런데 5월 달에 물가가 10% 오를 것 같다. 사장님 10% 월급 더 주시오. 그렇게 협상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110만 원. 그렇지?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방 이동했죠. 얼마만큼?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하게 된다. 자, 잘 봐봐요. 물가가 오를 때 두 가지 일어나는 거지. 노동 수요 곡선. 이건 물가 상승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하고,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 협상 시점에서. 그치? 사전이죠.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전에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하게 된다. 그쵸?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이제 합쳐놓고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 시점 12월 달에 얘가 20% 상방 이동했고,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말해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임금 협상 시점에서 상방 이동했는데 얼마만큼이에요? 상방 이동 폭은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이건 5월달 협상 시점에서 이렇게 됐다. 그쵸?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노동 공급 측면에는 이러한, 그죠? 노동시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노동 공급은 임금 협상 시점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해봐봐. 단기 모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찌 된다고요? 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오른 그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하고, 노동 공급은 사전에, 그렇죠? 임금 협상 시점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한다. 자, 그럼 마무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모형의 특징은 뭐라고요? 체계적 오류를 범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 상방 이동,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하는데 요 이동폭이 작죠. 이것의 이동폭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동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돼? 고용이 증가했죠. 물가가 오를 때 고용이 증가해서, 따라서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이 공급곡선 도출 과정입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처음 나오는 얘기이고 이게 공급 얘기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나중에 수요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야. 이것은 정확하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요거 한번 미리 문제 제기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한번 이게 요거는 단기 모형 정적 기대할 때 얘기야. 그러면 요거 한번 복습해 봐봐. 고전악파 모형이나 통화주의 장기 모형이나 그 다음에 세고전악파 모형의 특징이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전악파, 통화주의 장기, 세고전악파. 여기서는 어제 이제 그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물가가 변할 때 어떻게 된다고? 임금이 완전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하는 것이었죠? 아까 단기 모형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 그쵸? 물가가 오를 때 명목임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노동 공급함수의 특징이 이렇다 하는 얘기지. 자, 논리적인 근거는 조금씩 달라요. 한번 답해 주십시오. 고전악파 모형에서는 어떤 논리에 따라서? 즉각이죠, 즉각. 물가가 오르면 바로 그 시점에서 즉시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한다 이거지. 월급 올려주셔. 자, 통화주의 장기 모형에서는 어떤 논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류를 범했는데 단기에 몇 번 실수하다 보면 오류 수정 능력이 생긴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 수정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오류 수정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상한다. 그 다음에 세고전악파의 논리적인 근거는 뭐였죠? 우선 기대 메커니즘이 다르지. 어떤 식으로 기대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근데 합리적으로 기대하면 뭐하나? 그렇죠. 정부가 딴짓하면 소용없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정확히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논리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여튼 현실은 근로자들이 물가가 변화할 때 임금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분석에서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될까? 고전악파나 통화주의 장기나 세고전악파 모형에서는. 그렇죠. 물가가 20%가 오른다고. 근데 근로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상이나 정확히 20%지. 그러니까 예상 임금 협상 시점에서 20% 더 주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노동 수요 곡선 상방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상방 이동폭이 서로 어떻게 돼?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고용이 변함이 있나 없나? 고용량이 변함이 없죠. 따라서 산출량도 변함이 없겠지. 두 개를 비교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단기 모형에는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 곡선의 상방 이동폭이 작고 요 세 개의 모형의 경우는 상방 이동폭이 서로 같았고요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모형의 경우에는 물가가 변화해도 공급이 어때요?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 그러니까 고전악파식으로 얘기해보면은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이고 통화주의 장기나 세고전악파 모형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자연산출량이라고 한다. 자연산출량. 됐죠? 그래서 이 단기 모형과 요 고전악파 계열의 세 개 모형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비 나란히 시켜놓고 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단기 모형의 총 공급 곡선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형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이거지. 자, 됐죠? 요걸 한번 잘 보시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시간을 제가 조금 들 테니까 요걸 여러분 손으로 연습장 옆에다가 직접 한번 그려봐.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얘기 들어보면 그거 모르겠냐 하지만 또 자꾸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급곡선 도출 과정,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연습장에다 빨리 한번 그려보라. 자기 손으로 직접.
이게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통틀어서 처음으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학파 계열 그 세 가지 모형의 경우 어떻게 다른지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부탁이죠. 뭐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겠지. 그 대신 여러분 복습할 때 저 옆에다가 노테이션을 저렇게 일일이 정확히 써놔라 이거지. 밝혀놓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됐어요? 명백하게 인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S 곡선의 변화입니다. AS 곡선의 변화인데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지금 보면은 노동시장 생산함수에 의해서 AS 곡선이 도출됐어요. 그럼 이제 노동시장이나 생산함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역시 변화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요인인데 우선 노동 공급 측면의 변화, 노동 공급의 변화, 노동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총 생산함수의 변화, 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공급이 변하게 되는데 하나씩 보죠. 우선 정리를 해보자고요. 노동 공급 측면의 변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예상 물가, 낮아지거나 우리 국민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지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변화 요인은 세 가지다 하는 얘기죠. 예상 물가, 근로 의욕, 인구.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측면의 변화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리고 나머지 생산함수의 변화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무슨 얘기냐? 자, 노동 공급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노동 수요입니다. 공급인데 우선 말이죠. 노동 공급 예상 물가가 변하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소리부터 한번 좀 해보십시다. 자, 이 그림 한번 봐봅시다.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협상 시점에서 얼마만큼 고용돼 있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보죠. 근데 임금 협상에 이제 들어갔는데 근로자들이 예상 물가 상승률을 20%로 잡았다. 20%다. 그럼 근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거라고? 협상 시점에서 20% 월급 더 주셔. 그랬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했을까? 120만 원 주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을 20%를 예상했었다면은 노동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20% 이동했겠죠. 120만 원 주라. 그런데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지. 이게 낮아져가지고 아이고 뭐 설마 물가 그렇게 오르겠냐? 그래서 20%로부터 10%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물가 수준이 낮아지게 되니까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도 얼마만 더 달라고 그럴까? 10%가 오른다고 예상 바꿨다면 110만 원 주시오. 그렇죠? 그럼 요만큼만 이동했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요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할 시점에서 예상 물가 수준이 낮아졌다 하는 말은 20%로 예상하다가 10%로 낮췄다 이 소리죠. 그럼 비교의 대상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 물가 수준이 높았을 때에 비해서 그것이 낮아지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가는 셈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이거지. 그치? 잘 봐봐. 높게 예상했을 때에 비하여
낮게 예상하게 되면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수준이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노동 공급이 증가, 우측으로 이동한 셈이 된다 이거죠. 됐죠? 자, 이래서 노동 공급 측면에서 예상 물가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됐고, 나머지는 쉽지. 근로력이 높아졌다.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노동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할 때 여가와 소득에 대한 효용 극대화 선택이다 그랬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야, 노는 것보다 일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 받고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더 하겠다. 노동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한 건 뭐 더 말할 거 없겠지.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요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자, 이제 결론 내죠.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고용이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이런 변화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 노동 투입량이 증가했으니까 똑같은 물가 수준에서 총 생산, 총 공급도 어떻게 됐을까? 그죠? 당연히 증가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출된 AS 곡선이 이렇게 있다 놓고 보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A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는 소리죠. 그치? 그래서 노동 공급에서 세 가지 변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 변화야. 노동 수요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VMP죠. VMP가 노동 수요가 되는데 MP가 변화한다 이거지. 그럼 요건 뭐 두말할 거 없이 어떻게 될까? VMP 요거 곱해서 구해지는 건데 물가는 아무 변함이 없는데 MP가 커진다면 어떻게 돼? VMP 증가해가지고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 얘가 그죠? MP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MP 증가율만큼 노동 수요 곡선 상방 이동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도 어떻게 돼? MP 증가하면 요게 VMP가 증가하는 셈이 돼가지고 MP 증가율만큼 노동수요 곡선 상방이동, 즉 노동수요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증가.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했으니까 산출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A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된다 이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함수의 변화인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요거하고 관련을 맺는 건데 생산함수가 변화한다. 결론 얘기해보면 어떨 때 노동의 생산성이 커지겠는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앞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요거 뭐라고 읽죠? 읽기. 이렇게 써놓고 자본 노동 비율이었지. 자본 노동 비율. 의미는 1인당 자본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인당 자본량.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증가하겠지. 또 기술 진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산함수의 변화는 1인당 자본량이 뭐 증가하는 걸로 합시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 보면 이거죠. 생산함수가 변화했다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한다. 그리고 그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노동을 투입했어도 어떻게 돼?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아까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 공급 측면의 변화 요인 세 가지인데 노동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 변화하거나 생산함수가 변하거나.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죠. 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고용이 늘어난다. 그렇죠? 노동 수요 MP가 증가합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고용이 증가한다. 또 생산함수의 변화는 요거는 노동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아까 봤듯이 생산함수 그 그림 자체가 상방 이동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고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래서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를 이제 모두 끝이 났죠. 그러니까 저 왼쪽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봐보면은 총 수요, 총 공급 얘기가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잘 가닥을 잡아서 보면 어렵지 않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데 도출 변화대로 봐야죠. 자, 우선 복습 다시 한번 해. 수요 곡선 도출인데 여러분 한번 답해봐봐.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가 변화할 때 어디다 영향 준다고? 화폐 시장의 이자율. 그래서 수요량과 물가는 서로 역외관계로 나왔고요. 변화 요인은 뭐죠?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 그 다음에는 화폐 시장의 여건 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공급 곡선 도출. 이것이 복잡하고 잘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죠. 물가가 오르면 노동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 곡선이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이동하고 노동 공급은 그걸 예상하고 미리 임금 협상 시점에서 반영을 한 거니까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미리 상방이동했지. 근데 체계적 오류를 범한다고 그랬죠. 예상하는 물가 수준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작단 말이에요. 상방이동 폭이 이렇게 편차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 물가가 오를 때 어떻게 된다? 고용 증가, 생산 증가. 그러니까 AS 곡선 우상향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우상향되고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의 변화 요인, 총공급 증대 요인. 자,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뭐라고?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예상 물가 하락. 그 다음에는 증진.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노동 수요 변화 요인은 뭐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얘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생산함수도 변화하는 요인이죠. 두 가지. 뭐라고요? 자본 노동 비율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진보. 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면 생산함수가 변하는데 요 놈은 요것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건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수요 공급 얘기가 모두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경제과 4학년을 다 졸업하고도 요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거 우리 뭐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요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는 모두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이제 합쳐서 분석을 하는 게 마지막 주제이겠죠. 자, 먼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해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어제 우리 했던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쪽은 AD 측면이고 AS인데 먼저 도출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표가 이렇게 됐냐.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물가가 내린다고 가정합시다. 이번에는. 그러면 총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돼서 총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한다? 여러분이 말해봐봐.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가 변하면 생산물 화폐 시장 어디다 영향을 준다고요? 화폐 시장에. 화폐 시장이 어떻게 된다?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감소. 그렇죠? 얘가 감소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자율은 내리겠죠?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치? 그래서 물가가 내리면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죠. 따라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으로. 그치?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래요? AS 곡선의 도출입니다. 이거는 물가가 오른다고 뭐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대로.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해봐봐. 제 말씀 여쭤보는 대로.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하고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변하는 것은 노동시장, 생산함수 중 어디다 영향을 줘? 노동시장.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죠. 자, 노동 수요 측면에 어떠한 변화를 주나요? 물가가 오르면 노동 수요 곡선은 VMP 곡선이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VMP가 증가하죠. 수요 곡선 VMP니까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동폭은 물가 상승률만큼 상방 이동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노동 공급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자, 노동 공급은 근로자들이 임금 협상 시점에서 미리 한다고 그랬죠? 임금 협상 시점에서 미리 오를 걸 예상해가지고 임금 더 주셔 하는데 이 모형의 특징은 뭐라고요? 체계적 오류를 범한다. 체계적 오류를 범한다. 자, 그러니까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 더 주셔. 요것만큼 노동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폭이 어느 쪽이 더 크다?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 따라서 고용이 어떻게 돼? 이런 결과를 해서 고용이 증가하죠.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봐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AD 이동 변화 요인이죠. AS 이동 변화 요인인데 어떨 때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이제 다 외워야 되지. 먼저 IS 곡선 어떻게 돼? 우측 이동할 때. 아니면 뭐요?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지. 요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정확히 외워야 돼. 근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LM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발생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거 왜 그러죠? 지워졌구나. 오락가락 하나 아직도. 자, LM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뭐예요? 두 가지.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감소하든지.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돼? 이자가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LM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 곡선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오른쪽 칠판 참조하면서 한번 잘 봐봐. 어느 때 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첫 번째 변화 요인이 뭐야? 노동 공급이 증가할 때. 어떨 때 노동 공급이 증가했나요? 자, 소리내서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 때? 한 사람씩 얘기해. 말을 아예 안 해. 어떻게 될 때? 세 가지 요인. 노동 공급 증대 요인. 말하기 싫어. 예상 물가 하락. 그 다음에는 근로 의욕이 증진된다. 또 하나가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노동 수요 증대 요인은 뭐였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생산함수 곡선이 상방 이동할 수 있었죠. 생산함수의 변화 어떨 때? 자본 노동 비율이 증가할 때 아니면
기술 진보. 근데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그렇죠? 기억을 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도 저렇게 도출과 변화로 정확하게 정리를 우리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수요 공급을 가지고서 이제 경제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공급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결론을 냈는데,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 연습장 한 장에다가, 큼직한 한 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봐봐. 위아래 XY축, 그 다음에 여기다가 4개의 XY축을 옆으로 쭉 그릴 거예요. 그 요 밑에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여백을 좀 남겨두고 한 장 전체를 가지고서 그림 활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아까 저기 보면 이제 수요 공급 모형 그림을 그려놓고 도출 변화 요인까지 정리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AD, AS 곡선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SLM을 나타내죠.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먼저 이제 상황을 먼저 보는데, 수요, 한 나라의 총 수요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여기다가는 화폐 시장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 통화량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죠. 화폐 수요는 P, L, Y, R인데, 이제 지금 현재의 물가 수준, 국민소득 수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지. 그럼 지금 현재 물가, 지금 현재 국민소득 수준,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어 있고, 그럼 그것이 이제 생산물 시장을 보시면 45도 보조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을 때 수요 측 상황은 저렇게 결정이 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수요가 Y0 D 수준인데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 현재 물가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화폐 수요가 있으면 통화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 이자율에 따라서 총 수요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거야. 그리고 이 생산물과 화폐 시장을 한꺼번에 보는 게 ISLM이죠. ISLM이라는 게 두 시장을 동시 균형을 통해서 이제 이자율과 수요의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을 봅시다. 공급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노동 수요. 노동 수요는 VMP야. 노동 공급. 요거는 예상 실질임금의 함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됐지.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함수죠. 단기 생산함수.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그림 하나를 사실은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거시경제 얘기한 거지.
이 안에 다 숨어 있죠. 여기 화폐금융론, 여기 케인즈 단순 모형, 고전학파 얘기가 한꺼번에 전부 다 종합이 된 상황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동시균형이다. 그러니까 이 동시균형을 통해서 임금, 이자, 물가, 고용, 생산, 수요의 크기가 종합적으로, 그렇죠? 이게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현실 경제를 제대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ADAS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할 때 저 왼쪽에 있는 거 도출과 변화, 그렇게 이제 한번 공부 정리해 준 다음에 이 그림을 한 세트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거시경제를 말이죠.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했던 얘기를 모두 종합해서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균형이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거의 균형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균형 변화인데, 균형 변화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수요 측면의 변화가 생겼다. 아니면 공급 측면의 변화가 생긴다. 그 각각의 경우로 놓고 이제 저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답해봐. 수요 변화 요인도 두 가지죠. 어디? 생산물 시장에서 여건 변화가 일어나든지 또는 화폐 시장의 여건 변화죠. 이것도 이제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말씀해봐. 여건 변화. 우리가 정리한 게 보면 이런 게 있었죠. IS 곡선이 어떻게 될 때 우측으로 이동하는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A, I0, G0, TR, B 요것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T0 요거 감소하든지, 그치? 당국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확대 재정정책이고, 그쵸?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 이랬을 때 저 그림을 이용을 해서 물가, 그 다음에 국민소득, 이자, 임금, 고용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쭉 해야 되겠습니다. 뭐 천천히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해야 돼, 이거?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 얘기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IS 곡선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측으로 가죠. 그럼 이걸 한번 잘 봐봐. 여기서 물론 유효 수요 증가했다 이거야. 유효 수요 증가했지. 그러면 이 그림으로는 역시 어떻게 돼? 그 증가한 만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자, 여기까지 봐달라 이거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 증가했다. IS 곡선 우측 이동. 그렇죠? 그에 따라 총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된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이제 그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눈에 띄는 게 ADAS 분석으로 보면 물가가 어떻게 됐죠? 물가 상승, 국민소득 증가, 그렇지? AD 곡선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물가 상승, 국민소득 증가했어요. 그리고 IS 곡선 우측으로 갔으니까 이자율도 올랐겠죠? 그럼 우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IS가 우측으로 가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이자율이 오르게 됐는데 화폐 시장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 이자율이 올랐죠? 답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 그림으로 볼 때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서 물가가 오르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지.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했겠죠?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했어.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자율이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총수요 증가 우측이동, 물가 오르고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그것이 화폐 시장에는 화폐 수요를 늘려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를 봐야 되지. 공급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분석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봐.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됐죠. 이건 무슨 말? 수요가 증가할 때 총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거야. 자, 무엇가 영향을 줬을까?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가가 올랐지. 그러니까 여기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 수요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 따라서 VMP가 증가했어. 노동 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고용이 증가.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었다. 자, 다시 한번 봐봐. 공급 측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공급 곡선을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했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물가 상승이지. 물가 상승이 기업의 노동 수요를 늘려주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따라서 임금 오르고 고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임금 오르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요 또는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근차근 그 순서대로 보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요. 이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죠. 수요. 자, 보십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번째로는 이제 수요 변화 우리가 보는 중인데, 수요 변화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이겠죠. 그러면 화폐 시장의 여건 변화를 봅시다.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LM 곡선 우측 이동한다. 내용은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거래 예비 그 화폐 보유 성향이 줄어들든지 당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됐다면 확대 금융정책이다. 요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차근히 뭐죠? 순서를 찾아가면서 보면 되겠죠. 근데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 것은 잘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그럼 이거는 화폐 시장에 일이 났죠, 지금.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보자고. 자, 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줄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자율이 내리게 되었죠. 이것이 변화의 출발이다. 화폐 시장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이자율이 이제 내리는 거,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내렸어. 그러면 그 위에 생산물 시장으로 한번 가봐줘요. 이런 일이 생겨서 이자가 내리게 되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자가 내렸으니까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겠지. 그치? 다시 한번 봐봐. 화폐 시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거래외 화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이자율이 내린다. 이자율이 내리니까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그치? 나머지는 똑같은 결과 가져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자율이 내려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이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러분 나머지 효과는 어때요? 공급 측면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겠죠. 왜? 지금 수요가 증가했지.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랐고 생산량이 증가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기 얘기했죠 아까. 총 수요가 증가했으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고 따라서 노동 수요 VMP가 증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용량이 어떻게 됐어? 증가.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같이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자율이 내린다. 자, 이자율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소비, 투자, 유효 수요 증가,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물가는 어떻게 됐어? 오르고 국민소득 증가했고 이 물가 상승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노동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으니까 임금이 오르고 고용도 증가했다. 그치?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요것이 이제 수요 측면의 변화였습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지우고 또 새로 그리려고 하는데 그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저 그림을 이제 공급 측면의 변화는 새 그림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 뭐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처음에 했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IS 우측 이동했다.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다. 그때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됐다고? 노동 수요를 늘려서 임금과 고용량을 늘리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의 변화는 다른 거 뭐 다 나머지 효과는 다 똑같은데 어디에만 차이가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차이점만 놓고 보면 되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뭐 칠판에 놓고 보면 다 알죠. 네, 그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해놔야 돼. 그래야 도움이 되죠. 시험에서. 교과서나 뭐 이렇게 보면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종합해서 한꺼번에 보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의 얘기는 다 됐는데 여러분도 귀찮지만 저랑 똑같이 그림을 새로 하나 또 그리자고. 공급 측면의 이제 변화를 또 봐야 되니까 그림 그리는 게 아주 큰 공부거리야 이게. 그 위에다가는 ISLM 그리고 밑에다가는 ADAS.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 그 다음에 노동시장. 굳이 자꾸 그림 그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노테이션 쓰면서 익혀야 돼. 모형을 자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함수. 이 그림 그리는 것이 귀찮지만은 기억에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을 다시 한번 쭉 보죠. 검토.
먼저 화폐시장부터 봅시다. 화폐시장에서 지금 현재 통화량과 화폐 수요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됐다. 그 이자율에 따라서 총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는 VMP, 현재 물가에 따라서 노동수요, 노동공급, 고용량이 현재 결정돼 있고 산출량이 결정이 돼 있다. 근데 균형이다 그게.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의 변화를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것은 우선 말이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총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노동 공급의 변화, 그 다음에는 수요 변화. 근데 노동 수요 변화 원인하고 생산 함수 변화 요인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같이. 자, 그럼 이제 먼저 노동 공급의 변화부터 한번.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죠. 여러분, 어느 때 노동 공급이 증가했지? 세 가지 한번 불러주십시오. 첫 번째가 예상물가 하락, 그 다음이 근로의욕이 증진될 때, 그 다음 인구가 증가할 때. 그랬었죠? 그럼 여러분 말해봐. 이러면 그림상 어떤 변화가 생기게 돼?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이 증가하게 될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노동시장의 변화니까 예상 물가가 낮아졌다. 근로의욕 높아진다.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죠. 자, 천천히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고용량이, 임금이 내리면서 고용량이 늘었죠. 고용 증대. 고용이 늘어났으니 산출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A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됐다 이거지. 잘 보세요. 노동 공급, 근로자들 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임금이 내리고 고용이 증가했죠. 고용량이 증가했으니까 산출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따라서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뭐 명확한데. 자, 그럼 여러분 불러주세요. 노동 공급 증가하게 되면 우선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임금 하락이죠. 임금 내렸고 고용은 증가했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 곡선 우측 이동했으니까 물가 어떻게 돼? 물가 하락. 국민소득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지? 그래서 노동 공급 증가할 때 이거고, 요즘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노동 공급 증가. 나중에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은, 특히 요새 이제 수요 변화보다도 공급 측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도 이제 하나 상을 피워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 공급이 증가했죠. 그때 가만 보면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수요량이 증가했죠. 만약에 공급이 증가했어도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다. 즉, 더 팔린다. 더 팔리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는 없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더 산다는 얘기지.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요거 이제 살펴봐야 되지. 물가 하락입니다. 물가 하락이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 자, 물가 내린 게 수요, 생산물 화폐 시장 어디에 어떤 영향 주었을까? 많이 나왔죠, 이거? 자, 물가가 내렸습니다. 어디다 영향을 준다고? 그죠?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물가 내렸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증가 감소. 예? 감소했겠지. 그래서 물가가 내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이자율이 내렸지.
이자율 하락이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늘리게 됐다 이거지. 이자율이 내렸고 그것이 수요를 늘려주었다. 그래서 더 팔리고 생산된 생산물이 증가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봐봐. 처음부터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 우측 이동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나요? 임금이 내리고 고용 증가, 생산 증가, AS 우측 이동. 물가 내렸는데 물가 하락이 어떻게 됐다고? 화폐 시장에 이자율을 떨어뜨렸다 이거지. 이자율을. 그래서 이자율 하락이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늘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린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해, 노동 공급에 대해서 봤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이건 뭐, 나머지 결과는 똑같으니까 같이 볼 수 있겠죠.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자, 증가 요인은 뭐였습니까? 노동 수요 증대 요인은 노동 한계 생산성 증가. 근데 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자본 노동 비율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기술 진보. 그치? 자, 그럼 이것도 뭐 한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다 됐겠죠. 자,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다고? 노동 수요 증가죠. 그러니까 임금은 오르면서 고용은 증가했지.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제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임금 상승, 고용 증가. 고용이 증가했으니까 산출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A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 물가 하락이 어디다 영향을 준다? 화폐 시장. 이자율 하락, 유효 수요 증가. 나머지는 뭐 같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합시다, 이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노동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으니까 임금이 오르고 고용 증가. 그래서 생산이 증가해서 AS 우측 갔어요. 그래서 물가는 내리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자율이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것이 끝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학 첫 시간 말이죠. 서부터 쭉 해가지고 단순 모형, 화폐 금융, 어제 ISLM 거쳐서 여기에 와서 드디어 결판이 났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저 기분이 어때요?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돼가지고 결국은 패키지 하나 만들어낸 거지.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리 여기까지 잘 왔으면 거시경제학은 뭐 한 묶음의 정리가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얘기가 전부 다 녹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렇죠.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거시경제의 총체적인 이해, 분석 이런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니까 이거 알아두는 것은 아주 정말로 유용한 우리 삶의 정보가 되지 않겠어요? 시험 공부에도 물론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이것은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단편적으로 뭐 외워가지고서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뤄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앞에서부터 공부 시작할 필요가 없죠. 뒤에서부터 해나가라 이게. 뒤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앞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제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24장하고 25장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교재를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 뒤에 얘기들을 계속 또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